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설경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일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처리해보자고 도입한 제도가 지방자치죠. 이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에 가깝다고들 합니다. 지난 1961년 군부 독재와 함께 중단된 지방자치를 1991년 30년 만에 부활시킨 이유도 이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부활한 지 30년을 맞은 지방자치는 그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는 걸까요? 또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은 얼마나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시사토론텐에선 지방자치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또 과제는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움 말씀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영석입니다. 네, 현재 광주시의회를 이끌고 있는 분이죠. 김용집 의장입니다. 네, 김용집 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광주 공동체의 변화를 고민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위민연구원 김대현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현입니다. 지방자치의 현 주소 또 미래를 좀 짚어보기에 앞서서 이 지방자치의 양대 축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입니다. 특히 이제 부활한 지 30년이 됐는데 30년 걸어온 여정을 한번 짚어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으니까 좀 평가를 해보고 있습니다. 먼저 1991년에 시작된 지방의회. 예. 이 의원은 시의원 경험도 있으셔서 아무래도 이 부분에 좀 고민도 하셨을 텐데 먼저 좀 평가에 대해서 오늘 좀 떼주시죠. 예, 정확히 이제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가 91년이니까 예. 30년이 지났습니다. 저도 98년에 광주시의회 초선으로 들어갔었는데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역경도 있고 또 부침도 있었지만 지방의회의 역기능보다는 저는 순기능이 훨씬 컸다. 그래서 자치와 분권을 이루어가는데 지방의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만 30년이 지나도록 여러 가지 제도나 법률이 네. 지방의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끔 해주지 못했던 그런 좀 문제점은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제 좀 보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지방의회가 자치 발전에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도적으로 보완된 부분은 차분히 또 예. 오늘 토론에서 다뤄보고요. 현장에 좀 가장 밀접하게 계시는 게 또 의장 아니시겠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올해 7월 달에 이제 광주광역시의회 개원 30주년 행사를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인간의 삶에 비교하면 30이라는 숫자가 이립 스스로 바로 선다 그런 뜻인데 저희들 30주년에 비교해 봤을 때 광주광역시의회가 지금 시민들 눈높이에 맞게 바로 선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은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래도 시민들 보시기에는 그 눈높이에 좀 미흡하지 않은가. 네. 그런 좀 반성하는 자성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저희가 시민들의 대변인이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또 의정 활동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시민들 눈높이에는 좀 미흡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데 혹시 시민단체는 이 얘기에 공감을 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좀 더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건지요? 일단 뭐 제도의 문제는 좀 전에 이영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 실시 30년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통과된 지방자치 전부 개정안 이게 이제 32년 만이잖아요. 제도적인 항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년이 됐는데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방의원의 자질 문제. 또한 이제 뭐 무늬만 지방자치다 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거는 30년 동안의 의정 활동들 그다음에 모습들 의원들의 형태들에서는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한다. 두 분께서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들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오늘 토론회에서 이런 좀 부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개선해야 할 부분들 이런 예.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양대 축 중에 하나가 이제 지방 정부, 지방 자치단체 아니겠습니까? 이제 좀 민선 7기니까 95년부터 하면 한 26년에 걸친 그 민선 7기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평가를 하는데 이번에는 시민단체 네. 쪽에서 먼저 좀 평가를 해주시죠. 지방자치단체 장애에 대해서는 이제 민선 7기까지 오면서 저는 이제 강주가 여전히 재정 자립도라든가 재정 자주도 경제적으로 여전히 전국 16개 광역시 중에 꼴찌란 말이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소외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번의 민주정부를 수립했다는 강주 전남의 공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선거 때만 되면은 강주 전남을 띄워준단 말이죠. 그러나 선거 이후에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정치적으로 소외되는 이 결과를 낳았다. 이거는 이제 저는 사실 좀 앞에 계신 두 분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주가 전남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 소외된 거는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의원도 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이제 그 민주당 정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저희들이 수용을 합니다만 자치단체장의 이제 그 7선까지 7기 민주정부 7기까지의 평가를 하기에는 저는 이걸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초대 1대 때부터 7대 때까지 이제 재선하신 분은 박광태 시장 한 분이었고 다 초선 처음 첫 임기를 마치셨는데 각자마다 했던 일들이 다 다양하고 또 그 시장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다 틀렸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그걸 평가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대신 이제 민선 7기까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지방자치의 발전 과정을 본다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국세와 지방세의 균형 그리고 또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들 이런 것을 평가했을 때는 많은 발전이 있어 왔지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광주 전남이 늘 이제 경제적으로 낙후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 우리 스스로 이제 극복해낼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민선 7기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 광주시의 에타 면제 사업 중에 아주 중요한 AI 인공지능에 대한 집적화 단지라는 광주시의 큰 이제 그 예산과 앞으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 얼마만큼 이제 확대 재생산해 나가느냐 이게 이제 광주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민선 7기권 과정을 한마디로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요. 각자마다의 역할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지방자치의 추세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지방의회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민자치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8대 현 광주시의회를 좀 들여다보면 지방자치의 현 주소를 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의 이제 3년 5개월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이제 종착점을 달려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권한과 이 역할에 맞게 재기능을 했다고 평가하시는지요? 이제 일부에서는 단체장도 민주당, 그다음에 저희 의회도 23명 중에서 22명이 민주당. 그렇기 때문에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의원들이 물론 같은 당이지만 의원 본연의 역할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의 장이 민주당이라 그래서 봐주거나 대강 넘어가거나 그런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또 요즘에는 이제 시민단체나 언론이나 제 의회 내에서도 의정 모니터단이 감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염려를 하지 않는데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좀 그 강한 집행부, 좀 무른 그 의회 이렇게 보시는 그런 평가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좀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하고 어떤 부분이든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삶의 질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지적하고 시정해 나가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이 김영집 의장의 발언 중에 잠깐 우리 김대현 원장이 미소를 지으셨는데 그 미소의 의미가 뭘까요? 뭐 제가 이제 미소를 지었던 거는요. 물론 긍정적인 부분들은 인정은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인사권이 이제 그 독립됐잖아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기존에는 이제 그 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권이 그 시장에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을 보좌해야 할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못 해내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이제 제도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의원들 스스로가 같은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정당 소속이다 보니까 이게 끝까지 뭔가를 파헤치고 문제 제기를 하면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꼭 그 중재를 국회의원들이 한단 말이죠. 불러가지고 아직 뭐 경험 안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중재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됐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집행부, 약의회 이게 이제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물론 이제 둘 다 선출직이지만은 시민들 편에 서서 의회가 집행부를 정확하게 견제하고 감시하고 예산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요.
김용지 부장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이제 그 일당의 구도로 된 의회 이 구성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당 구도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봅니다. 즉 지역 정당 구도가 되기 때문에 영남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그다음에 호남에서는 이렇게 민주당, 수도권만은 예외적으로 이게 서로 병합해서 이제 돼 있는데요. 이런 정당 구도의 틀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이런 문제점들은 계속 앞으로도 잠재적으로 남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그게 잠깐 깨졌었는데 2020년 총선에서 다시 또 지역 정당 구도로 회귀해 버렸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게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방금 이제 우리 김대현 원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 자체가 지금 단체장 중심의 지방자치입니다. 이걸 깨기 위해서 이제 지방분권 2.0이라는 주민 중심, 의회 중심의 이제 지방자치를 가려고 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인사권이나 예산권을 모든 것을 단체장이 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회와의 어떤 충돌 그리고 갈등이 빚어지면 단체장의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의회가 그만큼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구도적인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뭐 정치 지형의 특성상 이제 특정 정당의 소속의 민선 단체장 또 지방 의회도 이제 특정 정당 일색이다 보니까 이 사실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리인 상호 견제 이게 좀 작동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의회하고 집행부가 건강한 긴장 관계일 때 가장 바람직한데 이제 그 부분에서 아무래도 현장에서 좀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좀 타파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어떤 조금 노력을 좀 하고 있는지요? 저희 광주 광역시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식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이 나올 때마다 저희들이 굉장히 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의회가 존재감을 보일 수 있는 것인가 또 의회가 시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거수기 노릇 또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해주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건 집행부의 의견이고 시민들 입장에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캐치해서 그 의정활동에 반영하려고 굉장히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의정활동도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시민들의 의견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제가 의장이 된 뒤로 홍보 소통 기능을 굉장히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쌍방향으로 서로 주고받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좀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좀 가시적으로 좀 성과가 나오지 않는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정당이 일색이다 보니까 이걸 뭔가 좀 지방의회가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가 좀 견제도 하고 가급적이면 좀 비판적 기능도 해야 되는데 이걸 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좀 반성해야 될 대목은 혹시 시민단체 입장에서도 없는지 이 부분도 좀 저희들이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이건 지방의회 의원들의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선거제도의 문제거든요.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는 영호남을 양축하는 거대 양당이 집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남은 뭐 국민의힘 그리고 호남은 더불어민주당. 이 속에서 온팀을 강조하면서 국회의원부터 지방의원 모든 걸 독점하고 있는 구조에서 의원들에게 각을 세워라 아니면은 뭐 같은 여당이지만 뭐 어떻게 해라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게 뭐냐면 단체장, 기초단체장을 무공천하자. 그리고 기초의원을 무공천하자. 이 주장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2016년 지방선거 때 안철수 국민의당에서 그 부분을 제안을 했고 이게 통과될 뻔했는데 반대로 당시 새누리당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새누리당이 이거를 제안을 했고 하자고 했거든요. 근데 막상 선거가 되니까 무공천을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국회의원은 그래도 양 진영 간의 싸움을 해서 좀 무소수를 많이 갖더라도 지방의회만큼은 공천권을 좀 시민들에게 돌려주자. 그렇게 해서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해야만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의 본래 의미가 살아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건데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이 부분은 의회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문제다. 그리고 선거제도의 문제지 개개인의 뭐 각성하자 뭘 하자 이 결의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국회 또 국회의원들이 좀 전향적인 좀 태도를 보여야 된다는 약간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혹시 국회 내에서 또 각 당 내에서 말씀하신 대로 좀 공천권 행사에 있어서 이 기초 정도까지는 좀 배제하는 거
어떻게 좀 논의의 진전이 있은지요? 안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까?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곧 정치개혁특위가 이제 구성이 될 겁니다. 예. 여야 정치개혁특위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선거구 획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공천과 관련된 문제들도 이야기가 될 텐데 방금 이제 김대현 원장님 말씀은 기초의회 무공천 관계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기초의원을 무공천을 하게 되면 이제 무소속 의원들이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정당의 책임 정치라는 게 또 훼손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당이라는 것은 존재 의미 자체가 이제 정권을 만들어가는 거고 또 그런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부터 탄탄한 조직력을 갖추는 게 또 그 정당의 의무고요. 거기에 이제 책임을 더 붙인다면 이제 공천을 했던 정당이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책임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기초 의원도 의회도 다 공천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네.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 자체는 이제 시민들께서 도저히 민주당에 맡겨서는 이게 지방의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네. 판단하면 요구를 할 수는 있는 거지만 정당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의원들을 무공천하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네. 봅니다. 혹시 지방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광역의회 같은 경우는 공천을 좀 당연시하는 그런 예. 경향이 있고요. 기초의회 의원들을 만나보면 생각이 좀 각자 다른 것 예. 같습니다. 정당 공천제가 맞다는 의원들도 있고 일부에서는 꼭 굳이 그럴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냥 주민들한테 맡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조금씩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당 공천과 같이 연관성이 있을 수 있고 일맥상통한 얘기가 이 또 지방 의원들이 자질론 꼭 얘기 나오면 또 물론 당 책임을 또 묻기도 하고 하는데 뭐 이번 8대 의회도 광역 의회도 그렇고 기초 의회도 그렇고 일탈 행위들이 꽤 많았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건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당도 그렇고 의회 차원에서도 자성, 성찰 또 재발 방지 얘기를 하는데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흔히 말해서 막걸리 공천. 동네에서 막걸리 먹고 자주 친하다 보면은 우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질 부분과 또 다른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방의회 공천권은 아무리 부정을 하더라도 지역위원장에게 있다는 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했던 말처럼 이제는 막걸리 공천하지 말고 동네 정치하지 말고 시험을 보자는 거잖아요. 자질 시험. 네. 좀 전에 책임 정치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시민들의 눈높이는 저는 그 정도는 벗어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당제를 이야기할 때 정당이 많고 난립하면은 이게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해서 우리는 다당제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선진 유럽은 다당제 이미 시행이 됐고 질서가 좀 잡혀져 가고 있는데 네. 우리는 시도도 하지 않으면서 30년 동안 계속 그 이야기만 책임 정치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방의원의 가장 큰 문제가 자질론들이 30년 동안 한 번도 끊임없이 나왔다는 것도 되돌아봐야 한다. 그렇다면 방법을 좀 바꿔보자. 네. 적어도 지방 기초의원이든 아니면 단체장이든 한번 실험을 해봐야 한다. 만약에 지금 제도가 잘 돼가지고 그런 문제가 안 나온다면 할 말이 없는데 30년 동안 계속해서 지방의원 자질 문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대안으로 그 한 정당의 독식도 막고 또 하나는 무공천을 해서 여러 정당이라든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집행부를 전제 감시하는 역할을 맡겨보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공천 문제와 관련돼서 이제 김대현 원장께서 막걸리 공천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준석 대표가 지금 그 정당 공천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책임 정치라는 책임 정당이라는 그런 큰 틀에서의 공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정당의 공천을 시스템화해가는 네. 그런 추세로 가 있고요. 특히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시스템 공천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있는 의원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자질로는 공천의 시스템이나 이런 게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의원의 기본적인 자질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해충돌 방지법이 있지만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또 뭐 뒤에도 이야기가 논의가 되겠지만 지방의원들이 겸직금지 조항이 있고 네. 또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지만 이런 일들을 부지불식간에 해버리는 의원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의원들의 개인적인 자질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도 뭐 더불어민주당이 시당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지방의원 공천을 했습니다만 물론 일부는 문제 있는 의원들이 나오기는 나와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역위원장이 의도한 대로 공천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정당들이 다양한 검증과 그리고 제도를 마련해서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네. 한 가지 네. 좀 첨언을 하고 싶은데요. 저희 당 내에서도 이제 지금 그 기간입니다. 기초의원, 광역의원 의정활동 평가를 하거든요. 예. 그 이제 자료를 전부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데 그 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되는 의원들에게는 페널티를 네. 부과를 하면서 좀 자연스러운 물갈이를 유도하고 네.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정착이 되면은 좀 시간이 지날수록 의원들의 자질 문제는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희망 섞인 기대를 가지고 아니, 이제 있습니다. 통계만 말씀드리려고. 네. 자꾸 이제 그 물갈이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문제 있는 의원들은 이제 제거한다는데 사실 통계로 보면 우리나라가 국회의원 그 선수 교체율이 가장 높아요. 많을 때는 50% 정도까지 가고 평균 40대 후반이란 말이죠. 그만큼 많이 물갈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원님들도 문제가 있고 지방 의원들도 문제가 있는데 그 교체가 능사는 아니다. 물갈이가. 그리고 또 하나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주민 소환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국회의원 소환제는 왜 국회의원들이 법을 안 만드시죠? 아, 나 그게 궁금해서요. 예, 이거까지 답변을 하고 다음 저희들 주제로 넘어가면 거기는 어떨까 견제할 싶습니다. 장치가 없잖아요. 예, 오늘 이게 저희들이 해야 될 그 얘기들이 부분에 많으니까요. 대해서는 이제 예.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반성해야 될 내용입니다. 예. 예, 그래서 국회의원 스스로도 저는 주민소환제 당연히 대상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정개특위나 이런 게 여야 합의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네. 꼭 상대당에서 반대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죠. 저희들이 뭐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 문제라든지 뭐 특정 정당의 좀 독주 문제 이게 가지고도 사실 뭐 몇 시간을 토론해도 결론 내기 어렵고 이거 캐도남마처럼 뭐 하나로 좀 저희들이 해법을 찾기는 어려운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논의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요. 저희들이 오늘 지방자치니까 이 부분 좀 묻겠습니다. 이 요즘에 지방분권 2.0 시대가 개막이 됐다, 열렸다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좀 어떤 의미인지 먼저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일단 우리가 뭐 구조물을 본다면 건물을 질 때 뼈대를 짓지 않습니까? 이 뼈대에 살을 붙이잖아요. 이제 살을 좀 붙였다 네. 이 정도로 보고 있고 지방분권 2.0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문제가 됐던 지방의회 독립성이 좀 강화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주민자치라든가 그다음에 그 주민 그 뭐니까 소환제 네. 그리고 감사 청구권 조례 입법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민들도 원하면은 법을 만들 수 있다는 이제 이 점이 좀 달라졌는데 한 가지 이제 좀 아쉬운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자치 입법권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서울시에서 학교 근처에 담배 자판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고 싶은데 조례를 만들고 싶은데 상위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 가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법을 만들어 주세요 하고 나서 그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자치 입법권은 뭐냐면 그럴 필요 없이 우리 지역에 필요한 법을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이거였는데 이번에도 역시 법령의 범위 안에 법령 내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또 통과가 됐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치 조직권, 부단체장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직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인사권만 하나 획득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하나는 주민 소환제가 제대로 좀 정착을 하는 거. 그다음에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거. 네. 그다음에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거. 이 정도가 자치분권과 관련해서는 우리 이 의원이 좀 죄가 깊으시잖아요. 좀 예, 여기 예. 좀 추가적인 좀 부연 설명도 네, 필요할 것 방금 같은데. 김대원 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안 예. 내용에 대한 말씀인 것 같고요. 네. 자치분권 2.0으로의 전환은 이제 그동안의 자치분권 1.0의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던 단체장, 지방 자치단체장 중심의 분권, 주로 자치분권. 단체 자치가 그렇죠. 좀 크겠다고 그래서 말하죠. 예. 기관자치 내지는 단체자치 이렇게 예. 표현을 하고 있고 특히 또 이제 중앙 중심의 지방자치였죠. 근데 2.0으로 간다는 것은 주민 중심의 이제 자치분권을 하겠다는 네.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법도 전부 개정을 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수용을 거기에 포함시켰고요. 특히 이제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네. 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재정분권 2단계를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그동안의 중앙 중심의 그리고 기관 중심의 자치분권을 이제는 의회 중심의 지방의회 중심의 네.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으로 바꾸는 것. 이게 이제 자치분권 2.0인데 저는 이제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자치분권 2.0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자치분권 위원장밖에 없고요. 네. 정작 움직여야 될 기재부나 즉 네. 기획재정부나 중앙부처들은 거의 움직이질 않습니다. 네. 예산권을 내려줘야 되고 지방으로 예산을 재정을 나눠줘야 되고 지방으로 업무를 이양해줘야 될 중앙부처들이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만 자치분권 2.0 이렇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될 이런 움직임들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민주정부 4기가 출범을 하게 되면 강력하게 자치분권 2.0을 시행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면 이 지방자치 이제 패러다임이 주민 중심으로 좀 바꾸고 있고 거기에 그 중심에는 결국은 지방의회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방의회 앞으로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보면은 그동안에는 주민들의 역할이 투표만 하고 나면은 더 이상 지방의회에 관여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예. 제도적 방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연말에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우리 이영석 의원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서 주민들이 이제 투표 행위 말고도 지방의회나 또 본인들의 의사를 또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금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소통팀을 만들어서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청원이나 민원이나 입법 요구를 바로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준비를 지금 12월까지는 마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분권, 자치분권에서 중앙부처가 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 지난해 12월이었죠. 그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이 이루어진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의미가 32년만이라고 있습니다. 하는데 예. 그래서 지방자치 발전에 큰 획을 그었다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거기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가장 이렇게 큰 획을 그었다고 이런 평가가 나올 만한 것은 어떤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일까요? 저는 이제 한 뭐 4가지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 지방자치법에 지금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기관 대립형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장과 의회가. 근데 이번 지방자치법 4조에 포함된 게 이제 주민들이 일체형이냐 대립형이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지방의회에서 자치단체장을 뽑는 그러니까 선발하는 네. 선출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 지금 제도적 장치까지도 마련이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엄청 이건 중요한 네. 내용이었습니다. 김대원 원장께서도 인사를 자치단체장이 쥐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 사무처 공무원들이 의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의원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시장이나 군수의 눈치를 보는 이런 현실이 지방의회 현실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도 뭐 98년에 의회 들어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부터 이야기했던 게 정책보좌관이거든요. 그렇죠. 예. 정책보좌관, 정책지원관 제도가 이제 도입이 돼서 네. 이게 전체적으로 의원들에게 충족할 만한 지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원 정수의 2분의 1까지 2023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도입됐다는 것.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100만 이상 도시의 특례 제도를 도입을 해서 새로운 또 자치 모델을 만들어 간다는 네. 것. 이런 내용들이 제가 볼 때는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주요 핵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방의회와 이제 지방정부의 역할 또 이걸 강화를 해줬는데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시민들에 대한 책임성이라든지 투명성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의정활동 관련된 뭐 정보를 전부 공개해야 된다든지 윤리 특위를 설치하는 걸 의무화했던 거 나름대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그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앞으로 지켜볼 텐데 어떻습니까? 이거 좀 더 의회의 투명성, 책임성 높이는 데 도움이 될까요? 제가 뭐 시민단체를 대표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예. 그 부분들은 이제 뭐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1988년에 이제 제정이 돼서 32년 만이란 말이죠. 네. 근데 획기적이라고 계속 두 분이 말씀하시는데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몇 기간은 년이면 될 너무 거를 네.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시대와 강산이 몇 번이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성된 모형이 아니잖아요. 네. 지방자치 모델이.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좀 항하고 이제 하는 것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가장 큰 문제는 기관 대립형인 집행부와 의회 역할이 이제 좀 바뀌어질 수 있겠구나. 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제도라든가 몇 가지 문제점을 좀 보완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예산의 문제예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에서 7대 3으로 근데 이번에 통과된 거는 72점 몇 대 27점 몇으로 7대 3도 안 돼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했던 거는 6대 4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산권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사업을 자주적으로 아니면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조직과 예산이 제대로 와야만이 그야말로 지방자치의 완성이지 않느냐. 그러지 않고 계속 어떻게 보면 7대 3, 6대 4 찔끔찔끔 가다 보면 또 30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방금 이 지적했던 부분이 이제 국세와 지방세의 비교를 얘기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국세와 지방세 6대 4 물론 지금 이제 7대 3도 안 되지만 앞으로 2단계 지방재정 합충을 통해서는 좀 7대 3까지 가려는 게 지금 이 정부의 7대 생각인 것 3으로 같아요. 이제 가려고 재정부권 예. 2단계를 하고 있고요. 예. 이제 그런데 가장 이것도 중앙부처의 또 벽을 또 벽을 넘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지방세 비율을 높여가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인데 예. 하나는 지방 교부세율을 올려야 됩니다. 19.24%인데 저는 이걸 25%까지는 올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방 소비세율을 올리는 건데 제가 2010년에 북구청장에 도전하면서 그때 이제 세미나를 제가 주최를 했었는데 그때 재정에 대한 재정문건에 대한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때 지방 소비세율이 몇 프로였냐면 5%였습니다. 네. 2013년부터 이게 이제 쭉 상승해서 지금은 21%거든요. 지방 소비세율이. 그걸 이제 2022년에는 23.7%로 2003년에 25.3%까지 올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것도 지방 소비세율 40%까지는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대신 이제 여기서 나타난 문제가 뭐냐면 지방 소비세율을 이렇게 많이 올리게 되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네. 자치단체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재정력이 좋은 자치단체에는 재정력이 너무 커지는 거고 그래서 이걸 또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통제해주는 그래서 이것을 또 나눠주는 이런 역할을 또 중앙정부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6대 4까지 그리고 또 연방정부 수준의 지방분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는 좀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교육부세율이 아까 19.2%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9.24%. 네, 그게 이제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오르지 않는 세율이에요. 그렇죠. 네.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 소비세율도 11%에서 현행 4.5% 정도 올라가니까 15% 그리고 목표가 21%예요. 근데 아니 지방 소비세율은 지금 21%예요. 지금 21%인데 21%인가요? 예. 14% 내년에는 23.7%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현행 2023년에 11%에서 4.5%가 올랐거든요. 11.4에서. 아니. 이 부분은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한 건데 저희들이 제가 이렇게 알기로는 하시죠. 21%는 그 이후 2023년 이후입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자주재원, 지방재정의 13년 합충은 필요하다는 이전에 5%, 측면이고 그리고 예. 14년에가 11%, 네, 맞습니다. 그리고 19년에 15%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20년에 21%,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확인하고 오신 자료이기 때문에 이게 좀 맞다고 보고요. 여기서 이제 아무튼 지역 가장 중요한 예. 예산은 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법률에도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는데 결과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가세권을 획득한 게 14세기예요. 1300년도.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렇게 찔끔찔끔 가지 말고 지방 국세 지방세도 좀 열자. 네. 그리고 지방자치가 30년, 32년 동안 오는 동안 너무나 오랜 세월이 걸렸지 않느냐.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같은 경우는 예산이 법률로 포함되는 게 14세기란 말이에요. 이건 뭐 팩트 체크해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300년도보다 더 못하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뭐 여하튼 점진적으로 좀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저희들이 좀 지켜보고요. 물론 이제 그 지적에 대해서 저도 공감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논의해야 될 몇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의회에 좀 묻겠습니다. 지역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이제 보좌관이라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분들 내년부터 법적으로 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있지만 지금은 뭐 시간제, 임기제 이런 형태인데 지금은 이제 시간 선택제 절반, 예. 그다음에 나머지 절반은 의원 개인이 자비로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보장을 쓰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당장 내년 1월부터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정책 자문이나 또는 지원해 줄 만한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는데 이 준비는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지역민들은 혹시 뭐 개인 비서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불식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의원 정수, 이게 광주광역시의회라면 23명 중에 내년에 4분의 1, 내후년에 4분의 1, 이게 내년에 5명, 내후년에 6명 해가지고 11명을 둘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행령에 의해서 6급 이하의 정책 지원관으로 지금 공식 명칭이 돼 있거든요. 네. 저희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상황을 봤더니 개인적으로는 뽑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해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분 또는 7급 공무원 이상으로 3년 이상 또 경력이 있는 분 이렇다 보니까 개인이 보좌관 뽑듯이 뽑을 수는 없고 또 그분들을 뽑아서 개인 의원 사무실에 두는 것이 아니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네. 그 정책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개인 죄송합니다. 국회의원 비서관 보좌관 같이 사무실에는 전혀 있을 수 없고 예. 전체적으로 그 정책 지원관이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들을 전반적으로 정책을 보좌할 수 있는 네.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실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저희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의원 1인당 1보좌관 제도가 꼭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저희가 건의도 했었고 바람을 네. 가지고 있는데 이제 국회에서는 우선 한 2분의 1 정도 해보고 거기에 또 보완할 점, 시정할 점을 바꿔서 점진적으로 늘려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 또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잘못 운영을 하면은 2분의 1로 고정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제도 도입이 잘했다라는 평가를 듣기 위해서라도 우수한 인력을 뽑아서 그 인력을 통해서 양질의 의정 활동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정책지원관 제도를 도입하면서 가장 염려했던 게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거든요. 의원들이 개인 비서로 쓰지 않느냐, 또 채용 과정에서 공개적이고 투명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들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방 의원들에게도 적어도 1인 1보좌관 제도는 도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지 의원들이 정상적으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냥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대신 이제 채용할 때는 좀 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역량 있고 자질 있는 정책 지원관을 뽑기 위해서 제가 이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서 인사혁신처에 반드시 그 주문을 했습니다. 네. 모든 그 정책 지원관을 채용하는 절차는 인사혁신처가 하는 것으로. 네. 그래서 지방 의회에서 이 채용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국민들께서 염려 안 하셔도 양질의 정책 지원관들이 아마 지방의회의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혹시 뭐 절차나 과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절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이번에는 뭐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좀 입장을 먼저 들어보게 나누면 어떨까 싶은 게 이제 지방의회 사무처에 대한 인사권도 이번에 이제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방의회가 이 사무처 인사권을 행사할 만한 역량이 되는 건지 또 혹시 혼선은 없는 건지 또 이게 이 집행부보다 지방의회를 선호할 건지 또 공무원들이 이런 얘기 나오는데 혹시 우려되는 부작용 없을까요? 저는 이제 시민단체 입장하고 좀 틀린 게요. 예전에 반대를 했었어요, 시민단체가. 정책보좌관제가 의원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하지 않느냐. 실제적으로 예전에 운전도 하고 지역구 일도 도맡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인상들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좀 강주시와 교육청 예산이 한 해 예산이 약 10조 원 가량 돼요. 그 예산만 들여다보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못 봅니다. 김 원장께서 이 부분은 필요성은 이제 인정은 하는데 정책 지원관제를 인정하는데 사실 이제 이 사무의 인사권 독립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좀 논의가 진전이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이거 지방분권과 똑같아요. 분권은 권력을 나눈다는 거잖아요. 근데 중앙에서 항상 예산이라든가 지방에 권한을 줄 때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소화할 수 있겠느냐 의심 반 그다음에 자격 논쟁 이런 것들이 항상 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무처의 인사권 독립하면은 의장이라든가 기타 의원들이 이렇게 추측해갖고 아는 사람 뽑고 뭐 인사 비리 저지르고 이럴 건데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네. 그러니까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미리 예측하면서 자꾸 이렇게 우려만 이야기하는데 저는 우리가 지방의회를 야단치고 비판하더라도 줄 건 줘야 한다. 네. 그리고 국회의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을 왜 국회의원들은 9명 보좌진을 주면서 시의회는 단 1명을 주는 것도 그렇게 아까웠는지 이건 반성을 해야 한다. 저는 열심히 해서 이번에 정책 지원관에도 저는 진짜 도입을 10조 해드렸어요. 예산을 잘만 하면 의원들이 0.0 몇 %만 아끼더라도 몇백억이에요. 네. 예. 의회 또, 사무처 인사권 독립은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치단체장에도 인사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리표형인 의회에도 당연히 인사권 독립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운용 과정에서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은 각 지방의회의 역량이라고 봅니다. 특히 인사위원회나 이런 걸 잘 구성을 해서 또 외부 인사들을 많이 영입을 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지방의 인사권 독립 제도를 도입하면서 제일 염려했던 게 아주 극소수의 지방의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 같은 경우는 동구 같은 경우에 사무처 직원들이 몇 명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적은 이 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인사를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광주광역시 전체 통으로 업무 협약을 5개 구청이 맺어서 그렇게 가면 된다 이렇게 보고 특히 이제 도 같은 경우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제 업무 협약을 맺어서 하면 동부권에서 저 서부권까지 인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우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동부 서부를 좀 구분해서 하는 방법. 그래서 다양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 하나씩 해결해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이 이제 자치분권 2.0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들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 또 중요한 게 자치경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올 7월에 이제 도입이 됐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까지는 지역민들이 이 자치경찰 체제 전환과 관련해서 그 체감도는 좀 낮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직은 좀 시기적으로 좀 이르러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떻습니까? 자치경찰 당초 기대했던 대로 지금 이 좀 시작이 된 거로 보는지 먼저 김원장 자치경찰제를 이야기할 때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를 이야기할 때 행정의 자치, 교육의 자치, 그렇죠. 그다음에 자치경찰제까지 해서 완벽한 지방자치의 이제 하나의 모템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됐던 게 사실은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의 권한이 너무 세니까 그걸 경찰한테 주려고 그런데 그럼 경찰에 너무 힘이 세진 거 아니냐? 그러면 경찰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저는 자치경찰제다. 물론 프랑스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기타 나라에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충분한 수기와 논의 과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외국에 있는 모델,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의 자치경찰제를 모험을 가져왔는데 지금 벌써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국가경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1호나 체제인데 2호나 이쪽 문제가 없어요. 나중에는 2호나 모델로 가서 지방직 그 경찰들을 따로 이제 선발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또 지방 재정이 약한 데는 또 문제가 되거든요. 예산 문제로.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수기와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출범을 해서 아직은 시민 체감도라든가 국민들 그 가슴에 와닿지 않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좋게 보는 건 뭐냐면 그 맞춤형 치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내에 어떤 강력 사건이 발생하면 모든 경찰력이 그 한 곳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교통이라든가 기타 청소년 문제라든가 다른 문제가 다 펴져 버리는데 이게 분리가 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강력 사건은 강력 사건대로 대응하고 나머지 생활 안전이라든가 그 청소년 노인 문제에 관해서는 또 다른 경찰들이 전담하기 때문에 이런 맞춤형에 대해서는 좋은 제도인 것 같다. 이 의원께서 아무래도 이 자치경찰 해당 상임위에서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연착륙, 조기 정착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전제가 돼야 될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치경찰제의 가장 큰 문제점 첫 번째는 자치경찰이 국가경찰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처음에 2호나로 출발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 문제로 그렇지 못해서 1호나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됐는데 뭐가 달라졌지? 이렇게 의심의 눈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대신 이제 지금 자치경찰들이 생활안전이나 교통, 경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치경찰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시민의 경찰 행정 서비스 측면에서는 앞으로 많이 나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수사본부가 독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력도 이제
상당히 나아질 것 같고요. 대신 저는 방금 김대현 원장께서 완벽한 자치를 위해서는 행정, 교육, 경찰인데 저는 거기에 검찰 자치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네. 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가 완벽하게 돼야 될 텐데 경찰 자치의 문제점 또 한 가지는 이제 경찰위원회의 또 문제입니다. 네. 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을 견제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예산을 이번에 보니까 경찰청 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해놨어요. 네. 이런 것은 좀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견제와 어떤 이제 균형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독립돼서 자치경찰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게끔 행안부의 예산이 배정돼야 되는데 경찰청 예산이 배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국회에서 앞으로 좀 더 이제 세심하게 그래서 꼼꼼하게 따져서 좀 제도적인 부분도 개선을 좀 해주시면 그렇습니다. 좋을 것 그러니까 같고요. 예산적인 문제가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예. 전반적인 문제가 지금 나오는 네,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서도 자치경찰위원회 이번에 출범할 때 위원들 네. 추천했는데 어떤 것들을 주문하셨습니까? 저희가 얘기한 것은 시민들의 치안 체감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네. 그걸 좀 이렇게 주안점을 좀 두고 준비를 해달라 그랬었는데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어린이 보호구역 종합 안전 대책을 1호 사업으로 지금 내세웠거든요. 예. 근데 이제 광주가 문제가 있는 것이 우선 당장은 뭐 지금 저 명칭만 자치경찰이지 국가경찰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2023년도에 이제 분리돼서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가 좀 굉장히 저희들 또 고민입니다. 그래서 예. 관련해서 특별회계라도 신설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건의 알겠습니다. 좀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나눠야 될 얘기가 참 많았는데 오늘 너무 이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에 좀 몇 가지 못 다룬 부분들 한 번 더 이런 자리 만들어서 의견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세 분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시사토론 10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